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주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네. 왜 손주 보신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제 사적인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네, 트위터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나 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현안 또 적폐청산 질의를 하니까 경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재위 2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적폐청산과 현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도 해주셨는데요. 국회 오셔가지고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보시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전적 의미로는 누적된 폐해이지요. 올해 누적돼서 국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패의 원상이 되거나 국민들께 불편이나 손해를 끼쳐드리는 제도, 관행, 정책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이것이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파면되고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위시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한 19개 부처청에 적폐청산 TF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현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적폐청산의 필요성과 관련된 지시를 했죠. 알고 계시죠, 총리님?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명의로 각 부처의 현황을 좀 TF를 파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행위, 즉 보좌기관으로서의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임무거든요. 그런 업무거든요. 뭐 특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뭐 지시도 아니고 일종의 협조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국정과제 제1호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지금 뭐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빌어서 일부 야당은 이것을 정치 보복이니 뭐 신상털기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 보복이니까 그냥 묵혀두고 덮어버리자. 공직자로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위법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정 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덮어두라는 것은 정부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를 포기하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적폐청산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수사의 관점만 부각이 되고 연일 언론이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성적, 회고적 차원에서 지금 미래지향적인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저는 제도 개선이고 공무원 조직 문화의 개선이고 시스템 개선이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선이 충분히 국민들께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9개 부처청의 의지와 노력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취향이랄까요? 경향은 역시 그 수사라든가 누가 붙잡혀갔다라든가 하는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죠. 정책의 변화라든가 제도의 개선 같은 것은 좀 관심 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대중적인 관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병을 없애자라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불입법자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좀 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홍보 노력의 부족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청으로 제도 개선이 총리님이 점검하시기에 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간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수사만큼 가시적인 속도가 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정원에 의한 진상조사 TF도 있고 제도 개선 TF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그런 어떤 디자인을 했는데요. 진상조사 TF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 물론 총리님 권한은 아니죠. 대통령 직속이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여지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IOJ 폐지 같은 것은 전향적이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우리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우리 이철성 경찰청장님. 국정원 IO가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그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찰이고 경찰청의 정보관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보작용입니까? 예, 저희 경찰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국정원 IO가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관이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예, 경찰이 경찰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도 그럼 경찰관은 가서 이 사람이 어디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이 지지자들과 봉화마을에 봉화음악회 가는데 버스가 석대 동원됐고 거기에 꽉꽉 채워가지고 150명이 가더라. 이거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이오가? 개인 신상 정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왜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객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것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신이 없죠. 아무리 봐도. 같은 우리 정부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는 답변이라 보지 않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요. 자, 특활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문고리 4인방이 40억이 넘는 돈을 상납을 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용돈만 해도 무려 3억 6천만 원. 수석급 또 실세 비서관들이 받은 돈은 월 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러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에 썼다든지 또는 공교롭게도 작년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할 때 도피 자금에 썼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는 민망한 말씀입니다만은 머리를 올리는데 썼다든지 의상비를 지급한 데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예,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잘 밝혀지길 바랍니다. 소위 통치자금을 얘기합니다. 통치자금은 상대적인 행위로 보면 통치행위에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선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과 법원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건 통치행위 영역입니다. 누가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굳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독재 시절 썼던 통치 자금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에 썼다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실세 문고리 사인방들 3억 6천만 원씩이나 용돈을 준다든지, 또는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혹시나 이것이 마음에 드는 집권당의 의원들에게 떡감 명목으로 뿌려진다든지 했다면 이것은 통치자금이 있을 수가 아니죠. 통치자금이 아니죠. 네,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명천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정과 그러한 정부를 우리는 규명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적폐청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네, 동의합니다. 네, 경제에 관한 질문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 자, 3%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도 말씀하셨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3%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 근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 3, 4분기에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제가 1, 4분기에 1.1%, 2, 4분기에 0.6%, 3, 4분기에 1.4%를 했거든요. 아마 4분기에 아주 급격한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기에 이상한 징후가 없는 한은 3% 달성은 제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권 경제, 불공정 경제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특권 경제와 불공정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인과관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경제 정책의 축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기둥을 바치고 있는 것은 공정 경제입니다. 이 공정한 경제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반칙과 또 특혜가 횡행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위에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 성장이나 신성장의 기둥을 튼튼하게 받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두 축으로 나갈 때 우리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공정 경제와 특권 경제는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초래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제가 공부하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3%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시비를 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이다. 다른 효자 종목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별반 성장한 바가 없다.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일각의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경제 이종 구조나 이런 문제가 좀 균형되게 되면은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선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대의 잠재 성장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고, 또 동시에 아까 박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제라든지 또는 두 가지의 경제의 축을 통해서 같은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 경제가 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 재정에서의 기여라든지 또 이번에 3, 4배 같은 경우에 건설이나 이 설비 투자 쪽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만 4천 명 정도의 지금 공무원 증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7조 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향후 30년간 총 지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현재와 같은 수준인 한 8% 정도의 유지 관리가 가능한가? 이것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 네,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 증언에 따른 3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전체 총 지출 또는 우리 경제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30년까지 추계하는 데는 그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5년을 추정해 봤을 적에 저희 그 새 정부 임기 내에 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저희가 8%대에서 총지출 범위 내 인건비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을 적에 총지출 증가율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결코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속도로 분모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네. 공무원 증언이라는 게 결국은 경찰 늘리고 소방 공무원 늘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 늘려서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 복지 서비스, 뭐 우편 서비스 이거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좀 국민께 드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 나가서 이것이 하나의 성장의 소비 진작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무원 일자리의 깃발을 네,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서비스하는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국민의 안전이나 편의가 그만큼 증진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생활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의 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그것이 투자 여력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선순환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범계 의원님 수고. 저는 제도 개선이고 공무원 조직 문화의 개선이고 시스템 개선이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선이 충분히 국민들께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9개 부처청의 의지와 노력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취향이랄까요? 경향은 역시 그 수사라든가 누가 붙잡혀갔다라든가 하는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죠. 정책의 변화라든가 제도의 개선 같은 것은 좀 관심 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대중적인 관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병을 없애자라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불입법자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좀 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홍보 노력의 부족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청으로 제도 개선이 총리님이 점검하시기에 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충분히 점검을 알고 계시죠, 총리님?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도배건우 민정비서관의 명의로 각 부처의 현황을 좀 TF를 파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행위, 즉 보좌기관으로서의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임무거든요. 그런 업무거든요. 뭐 특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뭐 지시도 아니고 일종의 협조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국정과제 제1호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지금 뭐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빌어서 일부 야당은 이것을 정치 보복이니 뭐 신상털기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과연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주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네.
아, 왜 손주 보신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제 사적인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네, 트위터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나 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현안 또 적폐청산 질의를 하니까 경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재위 2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적폐청산과 현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도 해주셨는데요. 국회 오셔가지고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보시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전적 의미로는 누적된 폐해이지요. 올해 누적돼서 국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패의 원상이 되거나 국민들께 불편이나 손해를 끼쳐드리는 제도, 관행, 정책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이것이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파면되고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위시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한 19개 부처청에 적폐청산 TF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현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적폐청산의 필요성과 관련된 지시를 했죠.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보복이니까 그냥 묵혀두고 덮어버리자. 공직자로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위법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정 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덮어두라는 것은 정부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를 포기하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적폐청산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수사의 관점만 부각이 되고 연일 언론이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성적, 회고적 차원에서 지금 미래지향적인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